그녀의 음악을 들은 후 제가 찾은 가장 좋은 것은 고요함이었습니다. 평범한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제가 저녁 식사 후 설거지를 하고 있을 때 서연이가 부엌으로 들어와 날씨에 대해 이야기하듯 갑자기 이 말을 했습니다. 그녀는 3년 동안 사귄 전 남자친구 민준이 그날 아침 그녀에게 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저녁에 술 한잔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아무렇지 않게 순진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접시를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시 말해달라고 했습니다. 민주는 저 바로 전에 그녀가 사귀었던 사람이었고 제가 알기로는 그들의 관계는 꽤 진지했습니다. 그녀는 환한 미소로 저를 쳐다보며 그들이 좋은 관계로 헤어졌고 그가 단지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완전히 무해하고 단지 옛 친구 2명이 다시 연락하는 것뿐이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녀는 제가 함께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그렇게 말하면서 웃었습니다. 마치 제가 거기에 있는 것이 우스꽝스러운 것처럼요. 그녀는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이야기하는 동안 그녀의 약혼자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어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이 질문이나 토론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그녀의 계획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그녀에게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녀를 놀라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저항하지 않았을 때 그녀는 약간 실망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다정해졌고 제 이마에 키스하고 제가 다른 남자들,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을 질투하고 통제하는 남자들보다 얼마나 성숙한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자신을 정정하고 먼저 술을 마신다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커피를 언급했습니다. 제가 그 불일치를 지적했을 때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녁에 나머지를 옷을 고르는데 보냈습니다. 저는 그녀가 침실에서 여러 벌의 옷을 입어보는 소리, 옷걸이가 옷장 막대에 긁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옛 친구와의 무해한 만남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제가 즉시 알아본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첫 데이트 때 그녀가 입었던 바로 그 드레스였습니다. 그녀는 한 바퀴 돌고 제가 어떻게 보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전 남자친구를 다시 만나기에 완벽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 비꼬는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열정적으로 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준비에 너무 열중해서 제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멈췄거나 제 목소리 톤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제가 마치 처음으로 그녀의 진짜 모습을 보는 것처럼 다르게 그녀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그녀는 7시쯤 떠났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정말로 이야기에 빠지지 않는 한 10시쯤 집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11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천천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지갑과 열쇠를 챙기고 돌아올 때 문자하겠다고 말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 시동을 걸고 멀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일어나서 저녁 식사 접시를 치우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화는 제가 6개월 전에 그녀에게 약혼 반지를 산 보석상 마틴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반품 정책에 대해 물었습니다. 상대방의 로버트라는 남자는 반지가 원래 상태이면 90일 이내에 전액 환불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에는 상품권이나 교환 가치를 제공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불한 금액의 약 60-70%를 돌려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 반지에 450만 원을 썼으므로 아마 310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입니다. 이상적이지는 않았지만 전 남자친구와 놀러가는 사람을 위해 반지를 간직하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저는 그에게 다음 날 아침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저는 임대차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1년 동안 제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임대 계약은 제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으므로 법적으로 그녀는 단지 손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사할 30일의 통지를 주어야 했는데 그것은 합리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어떤 가구가 그녀의 것이고 어떤 것이 제 것인지 정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그녀가 이사 오기 전부터 제 것이었습니다. 옷, 책, 그리고 욕실의 거의 모든 공간을 차지하는 엄청난 양의 화장품은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방금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장소가 정말 아름답고 민준이 아주 멋져 보여. 그녀는 웃는 얼굴 이모티콘도 추가했습니다. 저는 1분 동안 그 문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웃는 얼굴 이모티콘은 정말 좋은 터치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는 작년에 힘든 이별을 겪었던 제 가장 친한 친구 지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그의 소파에서 잘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그에게 간략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지훈은 끼어들지 않았는데 그것이 제가 그에게서 높이 평가하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는 그것이 권력 다툼처럼 들린다고, 마치 그녀가 저를 시험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가 알고 있고 그녀의 시험을 통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그녀가 예상하는 방식은 아닐 뿐이라고요. 그는 다음날 제가 이사하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고 제가 그것을 참지 않은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훈과의 통화를 끊은 후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필요한 것들만요. 며칠 동안의 옷, 세면도구, 노트북, 그리고 업무용품. 저는 마치 출장을 가는 것처럼 체계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서연이가 민준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웃는 이모티콘도 추가했습니다. 저는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전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저에게 생중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것이 어떻게 보이는지 전혀 몰랐거나 의도적으로 저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했습니다. 두 가지 선택 모두 그녀의 판단력에 대해 좋게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옷장에서 상자를 찾아 그녀의 물건 중 일부를 포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석 상자, 침대 옆 탁자에 있는 액자 사진,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머그잔, 그녀가 한때 그곳에 살았다는 모든 작은 흔적들. 10시 30분까지 저는 제 짐 2개와 그녀의 물건 한 상자를 포장했습니다. 제 아파트는 이미 달라 보였습니다. 더 깨끗하고 마치 그녀가 이사 오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지난 1시간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녀가 너무 재미있어서 문자를 보내지 못했거나 마침내 전 남자친구에 대해 저에게 업데이트하는 것이 현명한 결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맥주 한 캔을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청혼했을 때 그녀가 승낙했던 바로 그 소파. 우리가 결혼식을 계획하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소파. 아마도 그녀가 내일 밤 제 옆에 웅크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기를 기대할 소파. 하지만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아직 그것을 몰랐을 뿐입니다. 11시쯤 저는 제 여동생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녀는 대부분 자신의 의견을 비밀로 했지만 서연이를 특별히 좋아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가 전화를 받았고 제가 보통 그렇게 늦게 전화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수진은 들었고 저는 거의 그녀가 눈을 굴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고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짐을 싸. 그녀에게 새로운 집을 찾을 30일의 시간을 주고 나는 내 삶을 계속 살아갈 거야. 수지는 제가 서연이의 행동에 대해 더 강경하게 나설 때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작년 크리스마스에 서연이가 그녀의 친구들 대신 제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로
화를 냈을 때 제가 무시했던 모든 경고 신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가 제게 묻지도 않고 제 아파트를 다시 꾸몄을 때 그녀는 저에게 묻지도 않고 우리 결혼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예상했어야 했지만 늦는 것보다 낫습니다. 수지는 서연이의 짐을 싸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저는 이미 다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훈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는 제가 오늘 밤에 이것을 정말로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아마도 조금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저는 그에게 제가 몇 달 동안 그것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잠을 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의 소파는 제가 필요할 때까지 제 것이라고 말했고, 그녀가 집에 오면 제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진실을 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중은 협상할 수 없으며, 저는 전 남자친구와 놀러가서 제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저에게 문자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여자와 결혼하지 않을 것이라고요. 지우는 제가 그것을 정말로 데이트라고 부르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서로 잠자리를 가졌던 두 사람이 옷을 차려입고 술을 마시고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는 것을 달리 뭐라고 부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제가 그렇게 말하니 확실히 데이트라고 말했습니다. 미친 것은 그녀가 제가 그것에 대해 괜찮을 것이라고 정말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그녀가 저를 너무 잘 훈련시켜서 제가 그냥 거기에 앉아 다른 남자와의 밤을 보낸 후 그녀가 집에 오기를 기다릴 것처럼요. 그 생각은 저를 아프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그것이 정확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저는 그런 행동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어야 할 것들에 대해 변명하는 그런 사람. 하지만 더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아파트를 다시 한번 둘러보며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임대 계약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공과금도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삶, 제 공간, 제 일상으로 들어왔고 이제 그녀는 언제든지 이사할 수 있었습니다. 11시 4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이가 집에 가는 길이라고, 오늘 밤에 잘 대해줘서 고맙다고,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문자였습니다. 저는 문자를 2번 읽고 답장 없이 삭제했습니다. 그녀는 20분 안에 집에 와서 제가 TV를 보거나 침대에서 책을 읽고 있는 것을 기대할 것입니다. 대신 그녀는 제가 포장된 여행 가방과 그녀의 물건 한 상자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불을 끄고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다가오는 대화는 그녀가 제가 결혼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2년 동안 스스로를 속였는지 결정할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저는 오늘 밤에 답을 얻을 것입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 자정 정각에 주차장에 들어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엔진이 꺼지고 그녀의 하이힐이 보도를 따라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마도 휴대폰을 확인하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고, 제 가방은 문 옆에 있었고, 그녀의 물건 상자는 커피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약혼 반지는 램프 옆에 원래 상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신중했습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폭발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현실에 대한 차분한 대화가 될 것입니다. 열쇠가 자물쇠에 들어갔고 그녀는 흥얼거리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기분이 좋았고 지난 몇 주 동안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아직 깨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거실로 들어왔을 때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립스틱은 지워졌고 그녀의 눈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만들지 않은 행복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가방, 상자, 그리고 반지 상자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무엇인지 물었고 목소리를 가볍게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앉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왜냐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뭔가 잘못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응. 우리 관계는 끝났어.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4시간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그게 바로 문제야. 저는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앉았지만 마치 도망칠 준비가 된 것처럼 가장자리에 걸터 앉았습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는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민준을 만나는 것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말로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녀는 문제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 약혼자가 방금 전 남자친구와 데이트하며 4시간을 보냈고 그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것이 데이트가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단지 오래된 지인이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이 옷을 차려입고 술을 마시고 다른 사람이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에 대해 문자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제가 문자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올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친절하고 옛 친구를 다시 만나서 기뻤을 뿐이며 제가 그녀의 개방성과 정직함을 높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논리에 거의 웃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의 전 남자친구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리고 제가 없을 때 얼마나 즐거웠는지에 대한 생생한 업데이트를 듣는 것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말하면서 끊임없이 손을 휘두르며 서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상황을 더 잘 처리했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문자에 대해 더 미묘했어야 했다고. 하지만 저는 완전히 과민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소한 일로 헤어지는 것은 미친 짓이었습니다. 저도 제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소한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제가 존중, 경계, 그리고 그녀가 제 감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우리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괜찮다고 말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그녀가 어떻게 반응할지 보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 단둘이 시간을 보내고 그를 위해 옷을 차려입고 그가 얼마나 멋져 보이는지에 대해 저에게 문자할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6개월 안에 결혼할 사람에게 부적절하다는 것을 깨달을지 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서성거리는 것을 멈추고 이것이 어떤 종류의 시험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제가 어떤 것이든 쉽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불공평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불공평한 것은 약혼자의 감정보다 전 남자친구의 감정을 우선시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약혼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더 신경 썼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제가 함께 가면 이상할 것이라고 말했던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누구에게 이상할까? 그에게. 왜 그녀는 전 남자친구를 편안하게 하는 것에 신경을 썼을까? 그녀는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는 말하기 전에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것이 그에게, 모두에게, 하지만 주로 그에게 어색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것이 단지 두 친구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무언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렇지 않았다면 그것이 어색할까봐 신경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패배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옛 친구와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이유로 인연을 정말로 버릴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다시 정정했습니다. 술. 그녀는 저와 이야기할 때를 제외하고는 계속 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짜증이 나서 제가 그녀의 모든 말을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단지 중요한 세부 사항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부터 그녀가 옷을 계획했던 것처럼, 그녀가 몇 달 동안 저와 함께했던 어떤 것보다 오늘 밤에 더 흥분했던 것처럼, 그녀가 한 번도 제가 괜찮은지 묻지 않았던 것처럼, 단지 제가 초대받지 않았다고 말했을 뿐,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그녀의 물건 상자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제가 그녀가 하기로 결정한 어떤 것이든 괜찮을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반지 상자를 집어들고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이제 그녀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결정할 차례이고, 저는 제가 어떤 결혼을 원하는지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것이 그녀를 물 것 같은 것처럼 상자를 빤히 쳐다보며 제가 정말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옛 친구와의 밤 외출 때문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은 오늘 밤이 명확하게 보여준 행동 패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집어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은 그녀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임대 계약에 없었으므로 법에 따라 30일의 통지를 주어야 했고 저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처음 또는 아마도 마지막으로 보는 것처럼 아파트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우리 둘 다에게 이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속삭였습니다. 틀에서는 저는 그녀에게 제가 우리에게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그녀가 우리 관계를 존중하는 것보다 민준과의 데이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로 결정했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제 가방을 들고 문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일요일 오후에 나머지 물건을 가지러 돌아올 것이고 그 전에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반지 상자를 손에 든 채 일어섰고 제가 화가 풀리면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화가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단지 실망했고 그것이 더 나빴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한때 우리 거실이었던 방 한가운데에 서서 한때 그녀의 약혼 반지였던 반지를 들고 한때 우리 미래였던 것에 잔해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와 민준이 함께 매우 행복하기를 바라. 그러고 나서 저는 문을 닫고 제가 거의 저지를 뻔했던 가장 큰 실수를 뒤로하고 걸어 나갔습니다. 지훈의 소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편안했습니다. 저는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은 잠을 잤습니다. 뒤척이지도 깨어있으면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깊고 중단 없는 잠이었습니다. 저는 커피와 베이컨 냄새에 잠이 깼습니다. 지훈은 이미 출근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가 어떻게 잤는지 물었고 저는 몇 달 만에 최고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커피를 건네고 후회하는 것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고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 얼굴을 보고 제가 더 가벼워 보인다고, 마치 누군가 제 어깨에서 짐을 들어 올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제 휴대폰은 밤새 계속 울렸습니다. 19개의 부재중 전화, 14개의 음성 메시지, 그리고 48개의 문자 메시지. 저는 아직 어떤 것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장에서 저는 몇 주 동안 미뤄졌던 프로젝트에 집중했습니다. 제 동료, 지수는 즉시 변화를 알아차리고 제가 더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단지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후 3시경 저는 마침내 음성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사과로 시작해서 빠르게 분노로 바뀌었고 그러다 다시 절망으로 돌아왔습니다. 감정적 조작의 걸작 모음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렇게 과민 반응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닌 일로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했는데 그녀는 제가 정신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민주는 어젯밤에 제가 화가 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은지 확인하기 위해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는 저를 큰 소리로 웃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 그녀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했어.
정말 사려 깊지 않아? 다음 메시지들도 비슷한 패턴을 따랐습니다. 사과는 비난과 섞여 있었고 사건의 심각성을 경시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메시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새벽 3시 17분에 보냈습니다. 그녀는 민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기 위해 전화했고, 그는 그날 밤 그녀의 행동을 바탕으로 그들이 헤어졌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밤새 그에게 추파를 던졌고, 그녀가 약혼했다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제가 어떤 것에 대해 옳았을 것이라는 말로 메시지를 끝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는 제가 본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의 의도를 보았고 그녀는 그 관심을 즐기는데 너무 바빠서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지훈에게 전달했고 심지어 그녀의 전 남자친구도 그것이 데이트라는 것을 알았다는 메모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는 즉시 답장했고 그것이 정말 잔인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방금 밤새 추파를 던졌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까지 저는 나머지 물건을 가지러 아파트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들어갔을 때 그곳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더 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울었다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휴지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후 3시에 잠옷을 입고 부엌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고 부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제가 떠난 이후로 전혀 잠을 자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인사를 돌려주고 더 많은 옷을 가지러 침실로 갔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짐을 싸는 동안 이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따라가서 제가 옷장에서 옷을 꺼내는 동안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한 모든 말에 대해 생각했고 제가 왜 화가 났는지 이제 이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좋다고 말하고 계속 짐을 쌌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제 관점에서 모든 것이 어떻게 보였는지 깨닫게 해준 몇 가지 말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들이 헤어졌다고 생각했고, 그녀가 마치 독신인 것처럼 행동했고, 그녀가 결혼할 예정이라면 왜 거기에 있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짐을 싸고 그가 똑똑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용기를 내는 것처럼 잠시 멈추더니 그가 또한 그녀가 밤새 모호한 신호를 보냈고 그녀가 그들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접는 것을 멈추고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 정직함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부정, 설명, 그리고 문제를 경시하려는 시도를 예상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녀와 민준 사이에 무언가 일어나기를 원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적어도 이제 그녀가 정직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정확히 무엇을 말했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그것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할수록 그녀는 아마도 단지 옛 친구를 다시 만나는 것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극적인 흐느낌이 아니라 단지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무언가를 시험하고 있었고 그 감정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가 여전히 그녀에게 그런 힘을 가졌는지 보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물었고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관심을 좋아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사람, 그녀에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에게 원해지는 느낌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그녀와 닿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하지만 소리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운 침대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왜 저에게 이것을 말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가 진실을 알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녀가 무엇을 알아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녀는 저를 당연하게 여겼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무슨 짓을 하든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그것에 의해 갇혀 있다고 느끼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갇혔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타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마치 결혼하기 전에 탐험했어야 할 다른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다고. 그 말들은 우리 사이에 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약혼하기 전, 결혼식을 계획하기 전, 제가 반지에 450만 원을 쓰기 전 몇 달 전에 했어야 할 대화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그 가능성들을 탐험하기 위해 민준을 사용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는 짐을 다 싸고 가방을 잠갔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저에게 정직해서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언가를 바꾸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공유했던 침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던 침대, 우리가 행복해 보였던 사진이 있는 옷장, 제 옷이 한때 보관되었던 빈 공간 옆에 그녀의 옷이 여전히 걸려 있는 옷장.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었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제가 이제 그녀를 더 잘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제가 떠난 것이 옳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그 대답을 예상했지만 여전히 다른 것을 바랐던 것처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살 곳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구, 아만다는 그녀가 영구적인 집을 찾는 동안 빌릴 수 있는 여분의 방이 있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그녀는 다음 주말까지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알았어. 저는 제 가방을 들고 문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틀렸다는 것을, 그녀가 저를 상처 입혔다는 것을, 그리고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문턱에서 멈춰서 그녀에게 저도 그녀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둘 다 아마도 우리가 결국에는 맞지 않았고 이 모든 것이 실수였을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둘 다 너무 완고하거나 너무 두려워서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괜찮은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리고 이 일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저는 그것이 완전히 사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3개월 후 저는 제 아파트에 서서 모든 것을 둘러보았고 그것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간은 다시 제 것이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정리되었고 저에게 중요한 것들만 있었습니다. 저는 새 소파를 샀고 침실을 다시 칠했고 실제로 살아남도록 관리한 몇 개의 화분을 샀습니다. 지우는 그 토요일 아침에 커피와 도넛을 들고 들렀는데 우리가 시작한 주간 전통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안정되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진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을 때 그는 제가 몇 달 동안 망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대신 저는 이별의 고통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선승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첫 주는 힘들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그리워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저를 의심하고 제가 너무 가혹했는지 아니면 너무 빨리 모든 것을 끝냈는지 궁금해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의심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제가 마침내 다른 사람인 척하는 것을 멈췄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2년 동안 단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저를 불편하게 하는 행동을 용납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약혼자가 그에게 묻지도 않고 둘 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내릴 때 미소 짓고 고개를 끄덕이는 그런 사람. 일단 제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을 멈추자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에 들어맞았습니다. 제 휴대폰이 수진의 문자로 울렸고 그녀는 오늘 점심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시내에서 그녀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거의 흥분으로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가 말하려는 것에 대해 어색하게 굴지 않겠다고 약속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좋은 시작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어제 슈퍼마켓에서 우연히 서연이를 만났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그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2년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사람이 그렇게 갑자기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웃겼습니다. 수지는 서연이가 저에 대해 물었고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가 서연이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수지는 제가 아주 잘 지내고 심지어 잘 지내는 것보다 더 잘 지낸다는 진실을 말했습니다. 저는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수지는 서연이가 그녀와 민준이 공식적으로 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샌드위치를 먹으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무언가를 느껴야 했습니다. 분노, 만족, 상처, 어떤 것이든. 대신 저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치 수진이 저에게 날씨에 대해 말한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들에게 잘 됐네. 수지는 그게 다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제가 달리 뭐라고 말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연이가 그날 밤 분명히 그에게 감정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 처음부터 옳았다는 것 같은 것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옳았지만 민준 때문에 관계를 끝낸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의 행동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관계를 끝냈습니다. 수지는 마치 규녀를 찾는 것처럼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서연이가 그와 함께 있는 것에 대해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정말로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와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적어도 옳았다는 것을 증명받은 것에 대해 약간의 만족감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웃으며 제가 재앙을 피한 것에 대해 왜 만족감을 느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잠시 시내를 돌아다니며 지난 몇 달 동안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일에 집중했고 수석 프로젝트 관리자로 승진했습니다. 저는 연애 중에 소홀했던 옛 친구들과 다시 연락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정말로 그것을 즐겼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헬스장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심지어 단지 제가 원했기 때문에 시애틀에 있는 제 사촌을 방문하기 위해 주말 여행을 갔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제 삶은 완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9시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엿보기 구멍을 통해 쳐다보았고 서연이가 봉투를 들고 복도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지만 그녀를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 물건 중 일부, 그녀의 새 집으로 전달된 우편물, 그리고 그녀가 짐을 싸면서 찾은 다른 것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들을 건물 관리인에게 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와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더 나은 판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녀를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녀는 거실을 둘러보며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멋져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다르지만 멋지다고. 저는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봉투를 건네고 초대받지 않은 채 제 새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그녀와 민준에 대해 저에게 말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언급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우리가 헤어진 지 2주 후에 그들이 함께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고 내용물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 명세서, 잡지 구독, 생일 축하 카드. 저는 그녀가 저를 질투하게 만들려고 하는지 아니면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사과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저를 쳐다보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에 대해. 민준과의 그날 밤에 대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나와 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 내 인생의 인연을 낭비한 것에 대해.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무엇 같은 거?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남자를 옆으로 밀고 그녀를 정말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작고 더 젊어 보였습니다. 마치 그녀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자신감이 더 불확실한 무언가로 대체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관계에서 용납하지 않는 것, 존중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느낌인지, 인내심과 유순함의 차이를 배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민준이 그날 밤 그녀의 행동에 대해 저에게 한 말을 그녀에게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매우 정직했고 그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제가 그보다 전체 상황을 더 잘 처리했다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좋아. 우리는 잠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저는 그녀가 그것을 말하도록 돕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녀가 그날 밤 그와 함께 나가지 않았다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생각해 본 적 있는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말, 조금도? 제가 말했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민준과의 그날 밤이 아니었다면 다른 상황에서 다른 밤이었을 거야. 그녀는 저에게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었고 저는 그녀를 믿었어. 그녀는 그것이 꽤 가혹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것이 정직한 표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일어나서 주차장을 내다보는 창가로 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어떤 실수인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떠나보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제 가슴 속에서 익숙한 조임이 느껴졌습니다. 그녀가 제 자신의 판단을 의심하게 만드는 무언가를 말할 때마다 항상 느끼는 바로 그 느낌. 이번에는 굴복하는 대신 저는 그것이 무엇인지 인식했습니다. 그것은 조작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녀가 저를 떠나보낸 것이 아니라고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그녀가 저 대신 민준을 선택했기 때문에 떠났고, 저는 그들 둘 다 대신 제 자신을 선택했습니다. 그녀는 만약 그녀가 지금 다른 선택을 한다면 어떨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그때는 너무 늦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돌아보았고, 저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그녀를 미워할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그녀를 미워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않았고 그것이 미움보다 더 나빴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그렇겠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문으로 갔습니다. 그녀는 어쨌든 제가 제 좋은 자질을 높이 평가하는 사람을 찾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가 이미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문손잡이에 손을 얹고 멈춰서 누구인지 물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나야. 그녀가 떠난 후 저는 문을 잠그고 책을 읽으러 돌아갔습니다. 밖에서 저는 그녀의 차가 시동을 걸고 멀어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영원히 떠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지훈이나 수진에게 방문에 대해 문자할까 생각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들은 공유하거나 분석하거나 이야기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단지 배운 교훈과 닫힌 장으로 보관될 뿐입니다. 6개월 전 저는 그 대화의 모든 말을 되감으며 제가 너무 가혹했는지 아니면 그녀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었어야 했는지 궁금해하며 저녁을 보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저는 단지 페이지를 넘기고 계속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가 있고 싶은 곳에 정확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혼자였고 후회 없이 그리고 그것에 대해 완전히 괜찮았습니다. 제가 된 남자는 관계에서 절대적인 존중 외에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시험, 훈련 또는 타협 없이 그것을 자연스럽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까지 저는 혼자 사는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알고 보니 제가 가졌던 최고의 관계는 제가 제 자신과 쌓은 관계였습니다.